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네, 파이어족들의 데모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죠. 자산 시장에 주식도 네, 그렇고 네.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에 4, 5년간에 네. 파이어족들의 대다수가 주식 호황, 부동산 호황, 코인 호황으로 한 분인데 네. 이분들 어떻게 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험해졌겠지. 이제 그렇죠. 다시 취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파이어를 또 파이어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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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위험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자산을 보유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 시나리오별로 나의 대응법을 이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게 진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산별로 다 점검을 하시거든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 또 있다. 네, 그렇게 막연하게 위험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이제 직접 하는 거죠. 네. 네. 부동산은 이제 대부분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임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도 당연히 지금 리스크 관리가 왜냐하면 금리 오르고 이분들 대출 그렇죠. 많고 하니까 네, 필요할 네, 것 네. 같은데.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격이라든지 뭐 공실 다 리스크 관리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막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낙 오랜 기간 이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이미 이제 한참 전부터 해오고 있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해 가면서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비해 오셨기 때문에 네. 아 이젠 망했다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 큰일 났다. 그러면요. 네. 지난주였었죠. 우리가 캐나다의 네. 부부, 젊은 부부들 막 네.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렌트 임대 사업으로 가셨던 파이어하신, 분들. 네. 그때가 22억 자기 자본에 28억 대출.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네. 예? 금리 오르면 이분들 대출인데 네, 또 인플레이션에 공실 나면 네, 즉각 부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오늘 이제 이분들 리스크 관리 얘기 나눠볼 것 네. 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높잖아요.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정사실화 됐다. 네. 다만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생각보다 이제 강도가 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사실은 이럴 때가 아니라 장이 좋을 때도 필수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이분들은 전제로 네. 시나리오별로 리스크 관리 해오시고 계신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다 같이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그리고 요즘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도 다 올랐거든요. 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스크 관리를? 이 네,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네? 주택 6채에서 9개 유닛을 임대 주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월세에서 이자, 세금, 관리 비용 등 부대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도 지금 연간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네. 나오고 있다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예, 연기준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자율이 1%대라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율이 28억 원 대출.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2, 3%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환산하실 것 같은데 실제 대출 받은 거는 1% 중반대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에서 한 2%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3%대 정도 수준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현지 본인들이 보유 거래한 은행에 금리 오를 경우 어떻게 변동이 되냐 이제 다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고정금리가 길어야 5년이잖아요. 네, 네, 적격 네. 대출 빼놓고. 근데 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네.
장기 고정금리가 많거든요. 이분들은 혹시 뭐 어떻게 그런 것도 했는지 있고요. 궁금해요.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주택 6채 중에 2채가 고정금리고요. 아. 4채는 변동금리지만 우리처럼 6개월 단위로 뭐 코픽스 금리가 계속 변동되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예.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향후 4, 5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총 내가 갚을 원리금 액수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 그 이자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그렇죠. 원금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그 운용 가능하도록 페이먼트를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중에서 원금을 네. 적고 이자는 더 많이 내지만 그렇죠. 이 전체 규모는 네. 4, 5년간 그래야 갚으니까. 그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금을 덜 갚으니까 손해기는 하지만 네. 버티죠. 그거는 버틸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내는 돈은 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4, 5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일정 기간 버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금리 사이클이 인하기거나 오겠죠. 네.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캐나다 은행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출을 할 때 이런 네.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대출을 받으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원금 상환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거는 분명히 손실이지만 이게 이제 못 버티고 팔 정도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네. 부담액은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 기간은 음. 이제 조금 우리가 명확히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올릴 거다 이제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이제 대응하신다는 거죠. 이분은 거의 4년 정도를 해지를 걸어놓은 거네요. 네, 거의 리스크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불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또 상당 부분 있거든요. 자, 네네. 신영 기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금리 리스크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네. 하고 캐나다는 뭐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만 미국은 네. 소비자 심리도 꺾였습니다. 네. 당연히 공실 뜨죠. 네. 그럼 네. 공실 나오면 어떡해요, 이분들?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실이 나오면 네. 수익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네.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는 살아나지만 소비자 심리는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공실 방어는 사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시점에 입지나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이제 좋은 곳에 렌트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조금 수요가 덜한 지역에 그냥 사서 수요가 빠졌을 때 내가 공실이 되고 수요가 올라오면 이제 방이 차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이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어요? 그쵸. 네. 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못 버티죠. 근데 잘 팔리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 시기가 되면.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시점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매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가 중요하다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사실은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과 수요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살 때 미리 하지 않았었으면 네. 사실 대응 방법은 네. 없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보고 내가 이제 거기에 집을 렌트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어려워지면 공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다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업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뭐 학교도 있고 네. 뭐 상권도 있고 네. 해서 이제 상인들도 오고 학생도 오고 직장인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볼륨이 있는 그런 곳에 렌트를 얻어야 리스크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건 참 이제 뭐 어려워요. 뚜렷한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주식에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이제 네.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면 네.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맞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것이요. 네. 정말 이 하락기 때 네. 공실 나는 곳과 안 나는 곳이 그럼요. 진짜 이게 진짜냐 네. 찐이냐 아니냐가 결정한다고 오를 때는 하더라고요. 다 같이 오르는 것 네. 같지만 빠질 때는 방어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실 우려는 네. 뭐 이미 초창기에 결정난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과 위치, 수요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하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는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희영 기자. 네. 자산 가격이 하락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이제 2009년 넘어갔을 때 정말 네. 그때 여러분들 1,100억짜리 빌딩이 맞습니다. 600억 막 이렇게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반토막 나도 안 반토막 팔리고. 안 팔리고 네, 막 네, 네. 다
다 뺏기고 그 뭐 진짜 천억 맞습니다. 똥똥거리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집값이 급락하면 네. 대출이 부실화돼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 최근 2, 3년간 엄청 급등했잖아요. 한국이. 4년 정도. 네네.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택 평균 가격이 이제 70만 불에 육박할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높고 여기 같은 경우도 최근 뭐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왜냐면 캐나다는 딱 그 특정 지역 토론토 네. 이런 쪽만 높거든요. 네, 예, 네, 저쪽 네, 어디죠? 네. 저쪽 여기가 밴쿠버? 토론토? 밴쿠버? 네, 이쪽이고 네, 네. 나머지는 땅이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대도시들의 평균이- 집값 인상률이 엄청 났고요. 그리고 엄청 사실 올랐네요. 그 중국에서 이제 또 수요가 네. 주택 매입 수요가 이제 또 더해져서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금리 인상기가 지나면 또 이제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과 조정폭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냐. 근데 네. 저는 이 차이가 이게 시세 차익형이냐 수익형에 이냐 이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거든요. 수익형이냐.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세 차익형인 경우에는 네. 집값이 상승하는 걸 기대하고 취득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뭐 받는 게 없잖아요. 자산 가격 상승을 네, 기대하는 세금만 거죠. 내면서 네. 이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이런 분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티기가 네.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자산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매달 나에게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면 네. 수익형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수익형에 포커스된 투자였기 때문에 월세는 사실 갑자기 경기가 뭐 어떻게 변동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오르지 않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네. 2009년, 2010년에 그 뉴욕에 네. 어디죠? 공원, 센트럴파크 주변에 네. 그 아파트들은 가격은 폭락했는데 렌트는 유지되죠. 예, 올랐죠 네,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예, 렌트비는. 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주거에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사는 거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집을 살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집값이 내리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수요가. 네. 그러나 집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거주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비는 누구에게가 다 나가니까. 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 그 렌트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막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지역적인 특색. 네네. 예. 그래서 수익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꾸준히 공실 안 나고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네. 1, 2년 정도 금리 인상기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자산 가격이 막 몇 억씩 네. 떨어져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시세 차익형은 뭐 그 빨리 오르면 1년 만에도 팔고 뭐 2년 만에도 팔고 회전이 빠르잖아요. 네. 수익형 자산은 보통 한번 취득하면 4, 5년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고 이런 위기가 오면 안 팔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저가에 내놔도 안 네네. 팔려요. 그러니까 예. 수익형은 네.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장기 자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세 차익형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이라도 이제는 리스크 관리 네. 굉장히 중요하도록 떠올랐다. 이 맞습니다. 말씀으로. 시나리오별로 이분들처럼 꼼꼼하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